좀 적극성을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갖춘 계율이에요. 여기서 훨씬이라는 거는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가 제가 볼 때는 미국에서는 되게 보편적이에요. 절대 그런 걸 샤이하게 막 뭐 내가 하면 안 되겠지, 내가 이런 거 하면 약간 좀 돌팔이 뭐 의사처럼 약간 좀 격이 낮아 보이는 거 아닌가? 그런 거 절대 생각하거나 남이 어떻게 볼까 이런 거 말고 되게 좀 막 툭풀이 죽거나 디스커리지 되지 말고 계속 그 해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. 안녕하세요. 전석철의 유니콘의 VC 전석철입니다. 지난 시간에 이어서 광민님 모시고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. 보다 더 좀 세부적인 이야기도, 그리고 좀 더 약간 민감할 수 있는 이야기도 오늘 또 여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광민님, 그 메타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다가 잠깐 또 퇴사를 하시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, 그리고 그 과정이 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. 사실 제가 입사한 지 거의 1년도 안 되는, 어떻게 보면 약간 신입이었던 입장이었는데, 당시에 한창 이제 메타가 좀 메타버스나 여러 어떤 신사업들에 되게 과투자를 하면서 감원 폭풍이 일던, 그야말로 저희가 해고의 그랬죠. 신호탄을 실리콘밸리에서 처음 메이저 기업 중에서는 최초로 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.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아직도 그날이 기억이 생생한데, 제 사수가 나갔어요. 제가 신입사원이 들어온 지 1년도 아니에요. 거의 한 6개월 됐나 그랬는데, 6개월 차에 저한테 식당 어딨고 뭐 사수가 붙어갖고 우리 팀은 이런 팀이야 그랬는데, 어느 날 갑자기 사수가 없어졌어요. 신문에 보니까 하루아침에 그때 10,000명인가를 내보냈어요. 하루아침에 10,000명이 얼마나 큰 숫자인지 모를 텐데, 나중에 한 6개월에 걸쳐갖고 한 2만 명 정도가 6개월 동안 이제 10,000명, 뭐 2,000명 이렇게 줄줄이 나갔는데, 아파트 한 개 단지가 서울에서 약간 1,000세대 정도 있거든요. 그렇죠. 거기 네. 그러면은 한 세대당 다 맞벌이로 2명씩 일한다. 그럼 2,000명이에요. 아파트 한 단지 대형 전체가. 근데 아파트 한 10개 단지 서울에 합치면은 2만 명 정도의 근로자가 있는 건데, 그냥 그 6개월 만에 그걸 다 내보냈어요. 8만 명짜리 회사에서 2만 명 내보내고 6만 명이 됐어요. 갑자기 총원이.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약간 처음에는 그래도 우리는 괜찮을 거야 그러고 있었는데, 저는 당시에는 마케팅 사이언스 리서치라고 좀 R&D 중심적인 팀의 약간 박사들로 구성된 팀에 있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회사가 이제 당연하지만은 그런 식으로 인원을 2만 명씩 내보내면 굉장히 기계적으로 내보내고, 특히 비용이 많이 드는 부서들 위주로 많이 내보내요.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R&D죠. 어떤 박사급 연구원들, 이런 사람들.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충격이었어요. 막 우리는 아니겠지. 그래도 뭐 기술직이고 그러니까. 근데 기술직도 내보냅니다. 많이는 안 내보냈어요. 근데 뭐 아까 말했던 R&D 같은 부분에서는 뭐 이거는 안 해야지 그러면 이제 줄줄이 내보내고 하면서, 마지막 라운드에 제가 그때 걸렸었어요. 그게 아마 작년 2023년 5월쯤 됐었을 것 같은데요. 마지막 라운드에 저는 이제 다 끝났다. 공식적으로 저희가 5월이 끝이라는 걸 알고는 있었거든요. 근데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, 마지막에 저를 포함해서 저희 팀에 거의 한 50%를 내보냈죠. 팀 단위로 이제 구조조정이 되면서 쫙 내보냈다가 한 2만 명쯤 되면은 이제 다시 불러들이는 복직 인원들도 상당하거든요. 이게 왜냐면은 2만 명 할당 세우려면 위에서 이제 인원 할당 내려오고 일단 내보내고,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불러들이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. 그래서 저도 뭐 그런 걸 다 알고 있지 않았지만, 나중에 가서 한 달 반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. 그러고 나서 회사에서 갑자기 다시 연락이 왔어요. 다시 돌아오라고. 약간 좀 황당하긴 했는데, 저도 이제 저는 근데 어느 정도 그 6개월 동안에 그 질이 멸렬한 뭐 자고 일어나면 어느 팀이 나갔더라, 어느 팀이 나갔더라, 이런 거를 막 썰려 나갔더라, 야 그런 걸 계속 겪다 보니까 마음의 각오를 이미 하고 있었어서, 그때 적극적으로 다른 회사들하고 되게 인터뷰를 막 보고 있었던 시점이었는데, 회사에서 다행히 6주 지나서 그냥 다시 와라 그래서 조금 기분은 약간 좀 안 좋긴 했는데, 그래도 그 원래 팀에서 동일한 조건으로, 유일한 조건은 약간 오피스를 살짝 옮기는 조건으로,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이나 이런 데서 약간 특히 뭐 본사 맨로파크 이런 데라든가 그런 데서 이제 써니베일이라고 좀 더 다른 데 있어요. 그쪽으로 가는 조건으로 저도 이제 그냥 복직을 했었는데, 정말 한국과는 상상할 수 없는 다른 문화네요. 아마 한국이었으면 마크 조커버그 이미 국회 청문회 이렇게 대자로 이게 매달려가지고 뭐 제가 봤던 최악의 사례 중은 그래도 제 사수는 나은 편이었어요. 네. 제 약간 저도 박사니까 다른 박사들 입사한다 그러면은 이제 같이 인사도 하고 그러거든요. 같은 회사나 오피스에서. 근데 네네. 들어온 지 일주일 된 신입사원을 내보냈어요. 박사 졸업하고 이제 좋다고 이제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입사했는데, 이제 좀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일주일 돼 나갔어요. 그분은 정말로 보통 정말 두 멘붕이겠어. 부류가 좀 많이 나가요. 아까 네. 말했던 신입사원처럼 경력이 아주 짧아서 도저히 임팩트를 만들 수 없는 사람들, 아니면은 임팩트를 오히려 많이 만드는 고성과자인데 비용이 너무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. 그 사람들도 같이 내보내요. 그러면 약간 그런 뭔가 이렇게 파이어 플레인이 잡혔을 때 좀 신입 사원이라든지 아니면
방금 말씀대로 비용이 굉장히 샐러리 높게 받는 분들은 조금 긴장을 아무래도 하겠네요, 스스로도. 그래서 그 6개월이 정말 저한테도 스트레스였어요. 약간 박사 졸업할 때보다 더 스트레스, 입사 때보다 훨씬 더 스트레스였던 게 어느 정도 걸러져 온 사람들끼리 서로 생존 경쟁을 위해서 정말 쉼 없이 돌아가기 싫거든요, 6개월 동안. 네.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임팩트 만들고 성과 만들어서 윗선에 눈에 보이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6개월 동안 진행이 되는데 굉장히 사내 정치적인 어떤 과정들도 이제 물론 저 같은 약간 매니저급이 아닌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걸 많이 노출되지 않지만 좀 높은 매니저나 디렉터 뭐 한국으로 치면 부장급쯤 되면은 그쯤 되면 사내 정치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그러면 이제 하나 조언을 줄 수 있다면 결코 실리콘밸리 빅테크나 뭐 스타트업에 이제 입사해도 6개월 동안은 좀 안심하지 말아라. 그거는 네,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. 입사를 해도 내가 신입사원이니까 1년은 안전하겠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. 그러면 다시 그렇게 복직하셔서 열심히 일을 하시던 메타에서 네. 또 지금 재직하시는 핀터레스트로 이렇게 이직을 하셨다라고 알고 네. 있는데요. 또 어떤 계기가 돼서 이직을 하시게 됐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.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는 지금 메타에서 되게 오히려 좋은 기억만 가지고 있고 되게 근무 환경이 오히려 만족스러웠어요. 새로운 팀이 약간 근무 시간이나 이런 게 더 적어진 느낌이었고 팀원들도 제가 볼 때는 더 만족스러운 일이긴 했는데 한 가지 약간 좀 작은 문제가 팀이 바뀌면서 제가 느낄 때는 제 개인적으로 기술적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크게 성장하기 어렵다는 느낌을 받았었어요. 팀이 전체적으로 하는 일이 좀 기술적으로 흥미로운 점은 있기는 했지만은 아무래도 제가 이제 새로 복직한 팀 같은 경우는 신생팀이다 보니까 뭔가 그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내고 그런 과정이 배우는 것보다 좀 더 많았었거든요. 좋기는 하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조금 피곤한 일이기도 했어요. 근데 반면에 그때 당시에 참 우연이기도 한데 제가 그때 해고되고 나서 막 일자리 찾을 때 핀터레스트에 있던 매니저분들하고도 그때 2년이 닿아서 인터뷰를 보고 그랬었거든요. 네. 거기 계셨던 분이 저보고 인터뷰 볼 생각이냐, 자기 팀에서 사람 뽑는다고. 그래서 그게 저한테도 큰 어떤 교훈이기도 하면서도 그 팀이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. 그 팀은 이제 머신러닝 제가 하고 있는 인프라 같은 일, 플랫폼 관련 일을 계속 하면서도 그분이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매니저라는 게 많이 느껴져가지고 같이 일하고 싶은 분이다, 이분은 정말.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보면 매니저를 믿고 제가 떠나기로 했죠. 새로운 배움이었어요, 정말로. 해고 당하고 막 인터뷰를 했을 때 만난 사람이 나중에 다시 채용 기회로 연결되는 건 저도 생각도 전혀 못했어요. 오히려 메타에 좀 감사해요. 그런 기회를 저한테 줘가지고. 이제 핀터레스트는 어떤 회사고 어떤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고 짧게 이야기 줄 수 있을까요?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처럼 좋은 사진이나 어떤 비디오 같은 어떤 비주얼들을 이제 막 서로 공유하는 그걸 볼 수 있는 어떤 플랫폼 회사거든요. 일종의 소셜 미디어 회사라고 볼 수 있어요. 네네. 그런데 약간 인스타하고 차이점은 인스타는 아무래도 사용자 간에 서로 공유하고 내 친구가 뭘 했다 이런 식이라면 핀터레스트는 좀 디자이너들을 위한 수첩에 가까워요.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약간 자기가 영감을 받기 위해 인테리어라든가 뭐 아니면 웨딩드레스라든가 패션 뭐 혹은 오늘 점심 레시피 요리사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또 이제 딱 차곡차곡 저장해서 내가 이런 컨셉으로 이번엔 인테리어를 고객한테 보여줘야겠다라는 걸 이제 핀터레스트에서 보통 많이 쓰게 됩니다. 그럼 핀터레스트에서는 좀 어떤 기회를 좀 넓게 보고 있다, 뭐 회사 차원이나 아니면 광민님 느끼시기에 어떤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게 있을까요? 일단 제가 볼 때는 회사 차원에서는 물론 뭐 제가 감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이미지 공유나 이런 거는 당연히 어느 정도 이제 제한 사항이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도 저희 회사 뭐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좀 이커머스라든가 커머스 쪽을 약간 좀 더 붙이려고 얘기를 하죠. 실제로 아마존하고도 제휴를 해가지고 저희가 뭐 쇼핑 기능을 다 가질 수는 없으니까 다른 회사를 통해 가지고 뭐 이런 걸 그 이미지를 보면서 클릭을 하면 실제 구매로 아주 스무스하게 연결되는 그런 채널을 어떤 광고 외에 추가적인 수익으로 다들 생각을 하고 그런 쪽에서도 전사적으로 좀 노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. 메타랑 핀터레스트의 그 각 입사 프로세스를 밟으셨는데 좀 어떻게 차이점이나 아니면 비교될 만한 부분들이 있나요? 아무래도 제가 그래도 핀터레스트 갈 때는 경력직이었으니까 조금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경력직하고 완전 신입하고는. 근데 큰 틀에서 보면은 제가 봤을 땐 거의 다 비슷했습니다. 저도 그 실리콘에서 인터뷰를 되게 여러 곳을 많이 봤었거든요. 우버, 뭐 아마존 진짜 어지간한 데는 다 본 것 같아요. 구글 빼고 다 본 것 같아요. 애플도 봤었고. 근데 공통적으로 제가 느끼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인터뷰들은 대부분 비슷비슷하고 메타 정도면 되게 표준적인, 되게 진짜 산업 표준적인 인터뷰 프로세스라서 제 입장에서는 되게 편했어요. 그래서 메타에서 인터뷰했던 준비 과정을
그대로 핀터레스트 인터뷰를 보면서 따라갈 수 있어서 적용하고. 그러면 정말 오늘 소중한 경험들 그리고 인터뷰했을 때 어떻게 느꼈던 경험들을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,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이제 이렇게 빅테크를 준비하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이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직군에 하시는 분들께도 이런 거는 조금 준비했으면 좋겠다, 아니면 이런 태도를 갖췄으면 좋겠다라고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다면? 제 생각에는 물론 뭐 사람마다 당연히 상황이 많이 다르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저도 한국인이니까 한국인으로서 얘기하자면은 좀 적극성을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갖추는 게 줄이에요. 여기서 훨씬이라는 거는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가 제가 볼 때는 미국에서는 되게 보편적이에요. 예를 들자면은 제가 아직 뭐 기억나는 에피소드 중 하나는 링크드인, 제가 실수이긴 한데 링크드인 CTO한테 이메일을 보낸 적이 있어요. 저 인터뷰 좀 달라고. 약간 지금 생각하면 진짜 어이가 없기는 한데 그게 내가 왜 그랬던 싶은데 나중에 가서 아차 싶었어요. 왜냐면 저는 그때는 링크드인 CTO인 줄도 몰랐어요. 진짜 그분이 CTO인 줄도 모르고 그냥 이메일 보고 그냥 이분한테 이게 메시지 보내서 그냥 채용한다고 하길래 사실 제 경력에도 맞지 않을 정도 되게 높은 직군이었는데 경력이 많이 요구되는 건데 저는 겁도 없이 그걸 박사 신입 졸업한 사람이 그분한테 다이렉트로 이메일 쐈는데 한 달 반쯤 지나서 리크루터한테 전화가 왔어요. 리크루터가 자기가 C레벨 임원한테 추천을 받았다고 인터뷰를 하자고 해갖고 제가 나는 아무도 C레벨 임원을 링크드인에 아는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, 이거 약간 스캠이나 약간 취업 사기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식으로까지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나중에 가서 얘기 들으니까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물론 뭐 엄청 강하게 추천해줬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레퍼럴 해준 거죠. 리크루터한테 자기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으니까 인터뷰 봐라.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인터뷰는 사실 잘 안 되긴 했어요. 제가 준비가 워낙 미흡하고 제가 맡을 수 있는 역할이 아니라 되게 스텝 레벨이나 높은 직군이었어서. 그렇지만은 그때 인터뷰를 봤던 경험이 굉장히 제게는 소중하고 경험이 많이 됐었어요. 그래서 좀 적극성, 약간 인터뷰가 자기가 필요한 게 있고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절대 그런 걸 샤이하게 막 뭐 내가 하면 안 되겠지, 내가 이런 거 하면 약간 좀 돌팔이 뭐 의사처럼 약간 좀 격이 낮아 보이는 거 아닌가, 그런 거 절대 생각하거나 남이 어떻게 볼까 이런 거 말고 본인이 필요하면 무조건 다가가서 얘기하고 그 사람이 막 거절하거나 좀 안 좋은 반응 보여준다고 해서 되게 좀 막 툭풀이 죽거나 디스커리지 되지 말고 계속 해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. 오늘 광민님께서 이렇게 본인이 실리콘밸리에서 일하시면서 느꼈던 경험들 그리고 겪었던 프로세스들 잘 말씀 주셨던 것 같습니다. 실리콘밸리에 이제 취업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꿈을 가지신 분들은 또 광민님께서 아까 이야기 주셨잖아요. 좀 들이대는 정신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광민님께도 링크드인 통해서 이렇게 연락 주시면 되는 데까지 피드백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. 네, 개인 뭐 이메일이나 링크드인 주소 같은 게 연락이 필요하지만 언제든지 연락 달라고 꼭 강조하고 싶은 게, 꼭 한국인뿐만이 아니라 뭐 되게 여러분들께서는 막 내가 시니어 엔지니어들은 격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안 할 것 같다 그러는데 아마존 시니어 엔지니어 뭐 여기 다 해요. 그래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다 해요. 정말 시니어 엔지니어도 자기 뭐 이직하고 그럴 때 다 물어봅니다. 네, 너무 좋은 말씀. 편하게 연락 주시고 한번 또 자문을 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상으로 전석철의 유니콘의 특별편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